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살을 바라보고 있는 할아버지입니다. 저는 제 평생의 동반자인 할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는데 이 할멈이 요즘 치매기가 있어서 저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도 이 할멈 옆에는 저밖에 없으니 간호하면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제가 오늘 사연을 쓴 이유는 얼마 전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서인데요. 지금 생각해도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로또에 당첨된다면 이런 기분일까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그런지 한 번도 돈이 많았던 적이 없어요. 아내의 집안도 저와 비슷해서 저희는 평범한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내 집안에서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반대했는데 저는 아내가 너무 좋았기에 절대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도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있네요. 우리 아내 얼굴만 봐도 남편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는 게 너무 미안합니다. 아내와 저 사이에는 딸이랑 아들 이렇게 2명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어렸을 적부터 많은 것을 경험시켜주지 못하고 예쁜 옷 한 번 사입히지 못한 것이 아직까지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모 밑에서 자란 것 치고는 자식들은 다 좋은 회사에 취업했고 좋은 남편, 아내 만나서 손주까지 예쁘게 낳아서 잘 컸습니다. 저와 아내는 항상 저희 딸아들에게 고마워해요. 그리고 저는 몇 년 전까지 아파트 경비원 일을 하다가 나이도 너무 많고 이제 불러주는 곳도 없어서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일을 하고 있어요. 다들 길거리에 낡은 리어카를 끌고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보시죠? 그중 한 명이 바로 접니다. 아내는 거동도 불편하고 자주 깜빡깜빡해서 낮에는 집에만 있고 제가 오후까지 폐지 줍는 일이 다 끝나면 저녁에는 오로지 아내와 저만의 시간을 가져요. 아직 아내는 치매 초기라 저를 가끔 깜빡거리면서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고 눈물이 났지만 지금은 이 사람 옆에서 간호해 줄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것을 아니까 최선을 다해서 옆에 남아 있으려고 해요. 자식들은 이제 자기 가정 챙기느라 바쁜지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잠깐 한두 시간 있다가 가고요. 많이 서운하긴 하지만 한창 바쁠 나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는 반지하에서 사는데 곰팡이가 가득한 곳에서 사니까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아내의 병이 더 나빠지기 전에 자식들이 보내주는 용돈 아껴 쓰고 폐지 많이 주어서 얼른 이곳을 나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런데 폐지를 줍는 것은 너무 힘들고 쉬운 일이 아닌데요. 늘 사람들의 핀잔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고 아무래도 리어카의 무게가 엄청나다 보니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제 또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거의 다 폐지를 주우면서 용돈벌이를 하는데 이게 또 경쟁이 생겨서 남들 다 나가는 시간에 폐지를 주우면 많이 못 주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는 더 일찍 나가야 폐지를 조금이라도 더 주울 수 있죠. 그래야 겨우 몇천 원 벌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몇천 원으로 뭘 할 수 있냐고 생각하겠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 몇천 원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언제까지 자식들이 용돈을 줄지 모르니까 벌 수 있을 때 꼬박꼬박 모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폐지를 두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폐지를 줍는 일이 다들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우선 비가 오는 날에는 비를 맞으면서 종이를 줍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아예 종이를 줍지 못합니다. 리어카 무게도 더 많이 나가고 종이도 다 젖어서 잘 찢어지거든요. 평소에도 종이를 가득 실으면 리어카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저번에는 폐지를 쌓아서 가다가 앞이 보이지 않아서 실수로 전봇대에 부딪혔는데 리어카에 있던 종이들이 조금씩 떨어지니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들 저를 보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도 그것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종이를 떨어뜨려서 그분들의 통행을 방해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한 가게 앞에서 종이를 줍고 있었는데 그 가게 주인이 저에게 달려와서 할아버지,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지금 할아버지 때문에 저희 가게 간판 다 가리잖아요. 얼른 가요. 저희 가게 장사 안 되면 할아버지가 책임지실 거예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젊은이를 상대할 수 없었기에 죄송합니다 하고 얼른 종이를 줍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어요. 그렇게 핀잔을 들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기분도 나쁘고 속상했지만 계속해서 욕설을 듣고 핀잔을 들으면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폐지를 주우면서 생을 마감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리어카는 크고 무거워서 인도로 다니면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니 어쩔 수 없이 도로 외곽으로 걸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100km가 넘는 리어카를 끌고 도로를 걷고 있으면 사고가 날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요. 운전자들도 저한테 욕을 하면서 가끔씩은 침을 뱉고 가기도 합니다. 저도 이 일을 그만하고 평범한 일자리를 구하고 싶지만 이 노인네를 원하는 직장은 아무데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픈 아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혼자서 생을 마감해버리면 저희 아내는 혼자서 어떻게 삽니까? 제가 죽으면 자식들이 저희 아내를 간병해야 하는데 자식들 고생시키는 것도 싫습니다. 그래도 힘들게 폐지를 줍고 집으로 돌아가면 아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걸로도 행복합니다. 저는 폐지를 줍다가 배가 고파서 집에서 싸온 주먹밥과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한 낡은 건물 1층 계단에 앉아서 먹고 있었는데 옆에 한 남자가 자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노숙자인 것 같았습니다. 자고 있는 것 같아서 조용히 먹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 있죠? 제 배는 아니었고 분명 그 노숙자의 배였습니다. 배고파하는 것 같아서 남은 주먹밥이라도 주자 싶어 그 사람에게 주먹밥을 건넸죠. 그 사람은 배가 고파 잠을 못 자고 있었는지 바로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밥을 흡입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얼굴은 너무 젊어 보였고 잘생겼었습니다. 젊고 잘생긴 청년이 왜 길거리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그래도 물어보지 않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조심히 자리를 뜨려고 했죠. 그런데 그 청년은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나 일하러 가야지 하며 리어카 앞에 섰더니 청년이
같이 가요 하고는 옆에 섰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거라, 젊은 청년이. 저 집 없어요. 노숙자 청년은 옷도 거짓골이었고 머리도 수북하게 자라 있었고 몸도 너무 말랐더라고요. 아마 노숙자 생활을 오래 한 청년 같았고 집을 나왔는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게요. 청년은 제 리어카를 대신 밀어주겠다며 손잡이를 잡았고 저는 말릴 틈도 없이 리어카를 잡고 움직이더라고요. 동네 곳곳을 청년과 함께 돌면서 폐지를 주었고 확실히 젊은 사람이 리어카를 끄니까 더 빨리 돌게 되고 다른 동네까지 돌았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아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청년은 집이 너무 싫어서 집을 나왔고 노숙 생활이 재밌어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청년이 너무 철이 없어 보였고 집에서 걱정할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그날 고물상에 가서 폐지를 주고 그날 받은 돈을 전부 그 청년에게 주면서 자네, 이거 들고 집으로 가.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집으로 가서 따뜻한 곳에서 잠 좀 자렴. 오늘 밤 춥다더라. 라고 한 뒤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은 한겨울이라 너무 추운 날씨였고 분명 이 날씨에서 밖에서 잔다면 입 돌아갈 것이 분명했기에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지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아내에게 총 5번을 했습니다. 아내는 치매니까 5번 다 똑같은 말투로 조심스럽게 말을 하면 신기하게도 아내는 다 처음 들은 것처럼 반응을 해주었죠.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당신 누구야? 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라면 제가 누군지 물어보고 제가 남편이라고 하면 바로 알아듣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나 남편 없어. 집으로 보내줘요. 네? 라고 하며 울더니 저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아마 아내는 자기가 모르는 남자한테 납치된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내의 병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걸 느꼈고 이제 저를 조금씩 잊어간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는 거 있죠. 저는 그런 아내를 안아주면서 할멈, 왜 계속 나를 잊어가는 것이요? 난 평생 우리 할멈과 살고 싶은데 왜 내 속을 이렇게 썩이는 것이요? 라고 하며 저도 울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울다 지쳤는지 바로 잠에 들었고 잘 때는 또 얼마나 천사 같은지 몰라요. 고온히 자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는데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라서 감기가 걸린 건가 싶었는데 기침은 멈추지 않았고 갑자기 입안에서 피맛이 나더라고요. 입을 가리고 기침을 했는데 손에 피가 묻어 나왔습니다. 이제 저도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나 봅니다. 이렇게 예쁘게 자고 있는 아내를 두고 어찌 가나요? 자식들에게 알리면 걱정만 할 것 같아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폐지를 줍는데 또 그 청년이 보이더라고요. 청년과 저는 눈이 마주쳤고 그날도 같이 한 바퀴를 돌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점심으로 싸온 밥과 요구르트를 주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 혹시 집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부모 때문인가? 네, 맞아요. 그런 집에서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였으니까. 그럼 꼭 들어가게. 부모는 자식 절대 못 버려. 나도 아들, 딸 하나씩 있는데 지 엄마랑 아빠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어.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우리 할멈이 치매인데 어젠 나를 못 알아봐. 원래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제 날이 갈수록 치매가 심해지나벼. 그때 제 손에는 빨간 피가 나왔고 청년은 그걸 보고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묻더군요. 아, 아니요. 나도 이제 나이가 있고 곰팡이 핀 곳에서 사니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 그러니까 자네도 부모 떠나 있지 말고 꼭 다시 찾아가. 나처럼 이렇게 아플지 어떻게 알아? 할아버지, 지금이라도 당장 자식들한테 말하세요. 이렇게 아프신데 당장 치료 받으시라고요. 이 할비가 다 늙어서 치료받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냥 나는 우리 할멈보다 늦게 죽는 거, 그거 딱 하나 바란다. 우리 할멈, 나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아기여, 아기. 할아버지, 그래도 이건 내가 불쌍하면 자네도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게. 청년의 눈에는 눈물이 맺힌 게 보였고 저는 못 본 척하고 다시 폐지를 주우러 갔습니다. 확실히 그 청년이랑 다니니까 늘 저한테 못된 말을 하고 침뱉던 사람들이 다들 찍소리도 못하는 거 있죠. 다들 화를 내면 청년이 나서서 대신 화내주니까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리어카도 항상 끌어주면서 저를 도와주니까 편했죠. 돈을 받으면 항상 저는 그 돈을 청년에게 쥐어주고는 오늘 날이 많이 춥디야. 근처 사우나 가서 자. 길거리에서 자면 입 돌아가. 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청년은 돈을 다시 저에게 돌려주며 할아버지, 제 걱정하지 마시고 이 돈 들고 얼른 할머니께 가세요. 갈 날도 얼마 안 남으신 분이 할머니랑 1분이라도 더 추억 쌓아야죠. 저는 젊어서 어디서든지 다 잘 수 있어요. 라고 하더군요. 제가 돈을 안 받으면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받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 동안 청년이랑 같이 다녔는데 가끔씩 청년이 늘 있던 자리에 없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혹시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서 안 오는 날에는 걱정을 하긴 했지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나 보다 생각하려고 했죠. 그런데 청년은 적어도 이틀 안에는 꼭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디서 뭘 했는지 묻지 않았고 청년도 저에게 어디 갔다 왔는지 말해주지 않았죠. 저희는 그렇게 가까운 것 같으면서 먼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서로 이름도 나이도 몰랐어요. 늘 저는 청년 청년 거리면서 말을 했고 청년도 할아버지 할아버지 거렸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청년과 폐지를 줍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럼 여기서 기다리겠다고 말을 한 뒤 청년이 들고 있던 가방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러다가 폐지가 다 다른 사람에게 뺏길 것 같아서 청년의 가방을 메고 폐지를 주우러 다녔죠. 어차피 청년도 저와 같이 매일 다니니까 길을 다 알고 찾아올 줄 알았는데 청년은 해가 질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고 저는 그 무거운 가방을 메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바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가방을 내일 줘야겠다 싶어 아침마다 그 가방을 메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틀 안에는 무조건 나타나던 청년이 이번에는 일주일 동안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가방에는 뭐가 들었는지 너무 무거웠는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혼자서 폐지를 줍고 가방을 집에 두었죠. 아내에게 저녁밥을 차려주고 화장실을 갔다가 나왔는데 아내가 청년의 가방을 열었더라고요. 저는 안 된다고 하면서 말렸지만 이미 가방 안에 있는 내용물을 봐버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현금 다발과 금괴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편지가 있더라고요. 할아버지, 이 돈으로 할머니 치매 치료하시고 할아버지도 그 기침 치료 좀 하세요. 이 돈 훔친 거 아니고 제 거니까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이제 저 할아버지 폐지 줍는 거 못 도우니까 폐지 줍는 일 그만하시고 이 돈으로 평생 사세요. 자식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꼭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만 쓰세요. 그 편지를 읽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고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는 돈이 뭔지도 모르니까 금괴와 현금을 장난감 취급을 했고 저는 우선 아내를 말리고 가방을 보관했어요. 이렇게 큰 돈을 생애에 태어나서 처음 만져보았고 공짜 돈은 절대 없을 거라는 의심을 하면서 꼭 그 청년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건들지 못하는 곳에 가방을 숨겼어요. 그리고 저는 평소처럼 폐지를 줍는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신문을 주었는데 신문 속에 낯익은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그 청년과 닮았었습니다. 그런데 기사 인터뷰 내용이 왠지 낯이 익은 겁니다. 제가 사실 집을 가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 할아버지의 성함도 나이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집을 나가 있는 동안 아주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조그만 선물을 드리고 왔습니다. 지금 이 기사를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해서 돌아왔어요. 나중에 다시 만나면 폐지 많이 구해다 드릴게요. 라고 쓰여져 있었죠. 그리고 모기업 회장 아들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청년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기업 회장의 재벌 2세였던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못 알아볼 수 있는지 참. 제가 지금까지 그런 사람에게 리어카를 끌게 하고 몇천 원을 주면서 따뜻한 곳에서 자라고 했던 거죠. 그때 저는 세상에 정말 신기한 일이 많구나 싶었고 그 폐지 줍는 일을 당장 그만둔 뒤 청년이 준 돈으로 아내와 같이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아내도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고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고 저도 치료를 통해서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곰팡이로 가득했던 반지하에서 이사를 가서 작은 원룸에서 아내와 둘이 살아요. 저에게 그렇게 돈다발을 선물해준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식들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폐지 줍는 일을 그만두고 하루가 너무 심심해서 아내와 같이 동네 산책 겸 쓰레기 줍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내와 같이 걸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가끔 기사로 청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을 했다더라고요. 꼭 나중에 한 번 더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쳐가는 인연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세상 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